한 남자가 서류에 서명을 합니다. 그 서류 한 장으로 그는 자기가 만든 회사를, 자기가 직접 이름 붙인 그 회사를 독일 사람들에게 넘깁니다. 손에 쥔 돈은 무려 5조 원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그가 판 건 단순한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판 건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이 한마디였어요. 배달의 민족. 이름부터가 우리 동네, 우리 민족을 외치던 그 앱을 그는 독일 회사에 통째로 넘기고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한 뒤 박수를 받으며 조용히 무대에서 내려갔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를 신하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 그 남자가 남기고 간 회사는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안방에서는 후발주자에게 1등 자리를 빼앗기기 직전이고 벌어들이는 돈은 3년째 줄고 있고 정부의 규제 칼날은 목전에 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 앱을 사겠다고 손을 든 유력 후보는 놀랍게도 중국 기업들입니다. 한국 사람이 만든 배달의 민족이 독일을 거쳐 이제는 중국으로 넘어갈 판이 된 거예요. 도대체 그 6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 사람의 선택이 어떻게 이런 결말로 이어졌을까요? 그리고 정말 무서운 건 이 모든 잔치의 비용을 결국 누가 냈느냐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속이 좀 시원해지면서도 동시에 아주 씁쓸해지실 겁니다. 왜냐면 그 답의 한가운데에 배달 앱을 켜고 음식을 시킨 바로 우리가 있었거든요. 자, 그럼 그 남자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봉진. 배달의 민족을 만든 회사 우아한 형제들의 창업자입니다. 요즘은 앱으로 음식 시키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이 사람이 처음 배달 앱이라는 걸 들고 나왔을 때만 해도 세상은 전혀 다른 곳이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냉장고에 붙여둔 전단지를 뒤적이고 종이에 적힌 전화번호로 직접 가게에 전화를 걸던 시절이었습니다. 김봉진이라는 사람이 남달랐던 건 단순히 편리한 앱 하나를 만든 게 아니라는 데 있어요. 그는 이 앱에 감정을 심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이 한 문장을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배달의 민족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리고 그 광고들이 이건 그냥 배달 앱이 아니라 우리 정서를 아는 우리 편이라는 느낌을 줬거든요. 우리 동네, 우리 민족, 우리 배달.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파고든 겁니다. 그 전략은 무섭게 통했어요. 사람들은 배달의 민족을 그냥 앱이 아니라 왠지 정이 가는 우리 회사처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 앱은 순식간에 국민 앱이 됐어요. 한때 배달 시장에서 10명 중 7명이 이 앱을 쓸 정도로 그야말로 천하를 통일한 절대 강자가 됐습니다. 김봉진이라는 한 창업자가 맨손으로 시작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의 저녁 식탁을 통째로 바꿔놓은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완벽한 성공 신화입니다. 가난한 디자이너 출신 청년이 아이디어 하나로 국민 앱을 만들어낸 이야기.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아무도 깊게 생각하지 못한 결정적인 선택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 앱이 정말 끝까지 우리 민족의 앱으로 남았느냐? 그 질문의 답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뒤집어 놓거든요.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시계를 잠깐 2019년 12월로 돌려야 합니다. 그달 대한민국 스타트업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 터졌어요. 김봉진이 만든 우아한 형제들,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을 독일의 한 회사가 통째로 사들인 겁니다. 그 독일 회사 이름이 바로 딜리버리 히어로, 줄여서 DH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인수금액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무려 4조 7,500억 원. 우리 돈으로 거의 5조 원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액수였습니다. 당시 분위기를 좀 떠올려 볼게요. 그때만 해도 사람들은 이걸 대박 신화로 봤어요. 한국의 젊은 창업자가 만든 배달 앱이 글로벌 기업에 5조 원에 팔렸다. 이거 엄청난 거 아니냐? 자랑스럽다.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김봉진 씨는 그 직후에 자기 재산의 절반이 넘는 5,500억 원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큰 박수까지 받았습니다. 성공한 창업자가 사회에 환원까지 한다. 그야말로 모범적인 아름다운 마무리처럼 보였어요. 누가 봐도 해피엔딩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아무도 깊게 생각하지 못한 게 하나 있었어요. 배달의 민족. 이름부터가 우리 민족, 우리 동네를 외치는 누가 봐도 토종 한국 앱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이 독일 회사가 됐다는 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부터 배민이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돈의 진짜 주인이 더 이상 한국인이 아니라 독일 본사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민족이니까, 우리 편이니까 하면서 십수년을 키워준 그 앱이 사실은 그날부터 독일 회사의 지갑이 되어버린 거예요. 창업자는 5조 원을 손에 쥐고 아름답게 떠났지만 그가 남기고 간 그 이름표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 주인이 이 앱을 어떻게 다루기 시작했는지, 그게 진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새 주인이 된 DH는 배민을 어떻게 운영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창업자가 심어놓은 우리 민족이라는 그 따뜻한 감성. 새 주인에게 그건 감성이 아니라 그냥 돈을 뽑아낼 수 있는 거대한 파이프였어요. 수수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배민이 주문한 건당 가게 사장님한테 떼가는 중개 수수료가 원래는 6.8%였어요. 그런데 이걸 2024년 7월에 갑자기 9.8%로 확 올려버립니다. 단번에 3%포인트를 올린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음식점 입장에선 이게 정말 치명적입니다. 100만 원을 팔면 떼가는 돈이 6만 8천 원에서 9만 8천 원으로 뛴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건 이걸 올린 타이밍입니다. 도대체 왜 하필 그때 올렸을까요? 그 무렵이 어떤 시기였냐면요. 당시 정부가 배달앱 수수료가 너무 높다. 자영업자들이 죽어난다면서 상생협의체라는 걸 만들어서 수수료를 좀 낮춰보자고 논의를 막 시작하던 참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좀 내려라 하고 압박하려는 바로 그 순간에 배민은 오히려 보란듯이 수수료를 기습적으로 올려버린 겁니다. 마치 내려, 우린 더 올릴 건데.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요. 더 황당한 건 그 다음입니다. 결국 정부 압박에 못 이겨서 배민이 수수료를 9.8에서 7.8%로 다시 낮추는 상생요금제라는 걸 내놨어요. 겉으로 보기엔 그래도 좀 내렸네 싶죠. 그런데 한 시민단체가 실제 거래 내역을 까보니까 수수료는 내렸는데 그 대신 배달비를 슬쩍 올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장님이 내는 총 비용은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한 손으로는 수수료 내렸습니다 하고 생색을 내면서 다른 손으로는 배달비를 올려서 도로 뺏어간 거죠. 심지어 2025년 4월부터는 손님이 직접 가게에 가서 가져가는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를 물리기 시작했어요. 배달기사도 필요 없는 그 주문에까지 돈을 떼가겠다는 겁니다. 창업자가 우리 편이라고 부르던 그 사장님들이 세주인 아래에서는 그냥 짜낼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양쪽에서 온갖 방법으로 긁어모은 돈, 소비자도 더 내고 사장님도 더 내서 만들어진 그 돈.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충격적인 사실이 등장합니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이 2023년 한 해에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약 7천억 원이었어요.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 이 중에서 4,127억 원을 독일 본사 DH의 배당금으로 보내버립니다. 배당금이란 건 쉽게 말해 당신이 주인이니까 이익을 나눠 가지세요 하고 주는 돈이에요. 배민의 주인이 DH니까 한국에서 번 돈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 독일로 그냥 송금된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2024년에는 자사주 소각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회사가 자기 회사 주식을 5,300억 원어치 사들인 다음에 없애버린 거예요. 근데 그 주식을 누구한테서 샀느냐? 바로 독일 본사 DH한테서 샀습니다. 그러니까 형식만 주식 거래지 실제로는 한국에서 번 돈 5,300억 원을 독일 본사 주머니에 또 한 번 꽂아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말장난 같은 회계 방식을 써서 사실상 현금을 빼간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각종 로열티니 수수료니 하는 명목으로도 돈이 빠져나갑니다. 우아한 형제들이 독일 본사 쪽에 지급한 돈이 2024년에 645억 원, 2025년에는 761억 원이나 됐어요. 이런저런 명목을 다 합치면 단 2년 사이에 무려 1조 원에 가까운 돈이 한국에서 독일로 흘러나간 겁니다. 자, 이 그림이 이제 좀 보이시나요? 우리가 시킨 치킨, 떡볶이, 족발 그 한 그릇 한 그릇에서 떼인 수수료가 차곡차곡 쌓이고 쌓여서 한국 땅에는 거의 남지 않고 독일로 줄줄 새어나갔던 겁니다. 한국 자영업자가 피땀 흘려 벌고 한국 소비자가 호주머니를 털어서 만든 돈인데 정작 그 열매는 독일 본사가 따먹은 거예요. 창업자가 우리 민족이라고 이름 붙인 그 앱에서 나온 돈이 정작 우리 민족 곁에는 한 푼도 남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공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그럼 그 돈을 쓸어 담은 독일 회사 DH는 떼돈을 벌어서 아주 잘 나가고 있느냐? 그게 또 아닙니다. 이 대목이 흥미로워요. 이 회사도 사실 지금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회사가 지고 있는 빚이 무려 9조 2,500억 원에 달합니다. 빚이 자기 자본의 2배가 넘을 만큼 재무 상태가 위태로워요. 한때 60조 원에 달했던 이 회사의 시장 가치가 지금은 12조 원 수준까지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5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DH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빨아들인 그 1조 원이 사실은 발등에 붙은 불을 끄는 소중한 돈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입체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DH도 마냥 악당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절박했던 거예요. 본사가 빚더미에 짓눌려서 휘청거리니까 그나마 돈을 잘 벌어다주는 한국 자회사 배민에서 최대한 현금을 끌어다가 본사 빚을 막는 데 쓴 겁니다. 부모 회사가 빚에 쪼들리니까 효자 노릇하던 자식 회사 통장을 탈탈 털어간 셈이죠. 그 절박함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문제는 그 통장을 채운 게 바로 한국 소비자와 자영업자였다는 겁니다. 남의 나라 회사, 빚 갚는데 우리 돈이 쓰인 거니까 이게 곱게 보일 리가 없죠. 그리고 여기서 아까 그 창업자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볼 필요가 있어요. 김봉진 씨가 이 회사를 팔 때만 해도 그는 아마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글로벌 기업에 넘기면 배민이 더 큰 세계로 나갈 거라고 믿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가 넘긴 새 주인은 배민을 키운 게 아니라 배민의 피를 뽑아 자기 상처를 막는 데 썼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본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절박함이 다음 이야기의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빚에 쫓기던 DH는 결국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가장 알짜배기 자산이었던 배민까지 내다 팔기로 결심한 겁니다. 4조 8천억에 사들였던 배민을 이번엔 8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값을 부르면서 시장에 내놨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5조에 사서 8조에 판다고. 그럼 3조나 남기는 거잖아. 완전 남는 장사 아니야. 맞습니다.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8조에 팔고 싶다는 것과 8조에 진짜 팔린다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높은 값을 불러봤자 그 값에 사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그건 그냥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배민이 딱 그 처지입니다. DH는 8조를 외치고 있지만 시장 반응은 아주 싸늘해요. 업계 전문가들은 지금 배달앱 사정을 보면 8조는 터무니없이 비싸다. 예전에 산 가격인 4조 8천억 정도만 받아도 대성공이라고 평가합니다. 심지어 하나 같은 국내 대기업은 인수의향서를 받아들고 한참 들여다보다가 결국 안 사겠다며 발을 빼버렸어요. 그럼 왜 이렇게 시장이 시큰둥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배민이 더 이상 예전에 그 잘나가던 배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통쾌한 대목이에요. 먼저 시장 점유율. 한때 배민의 점유율은 71%까지 갔습니다. 10명 중 7명이 배민을 썼다는 거죠. 그런데 이 철옹성 같던 점유율이 2025년 들어 57%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그 빠져나간 손님들은 다 쿠팡이츠로 갔어요. 18% 수준이던 쿠팡이츠가 35%까지 거의 2배로 뛰어오른 겁니다. 점유율만 떨어진 게 아니에요. 영업이익도 2023년 약 7천억 원에서 2024년 6,400억 원, 2025년 5,900억 원으로 3년 연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기간 매출은 오히려 3조 4천억에서 5조 2천억으로 쭉쭉 커졌습니다. 손님도 더 받고 물건도 더 팔았는데 정작 통장에 남는 돈은 줄어드는 빚 좋은 개살구가 된 거죠. 왜냐면 쿠팡이츠와 무료 배달 출혈 경쟁을 벌이다가 배달 관련 외주 비용이 2024년 2조 2천억에서 2025년 3조 1천억으로 1조 가까이 폭증했거든요. 여기에 결정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정부 규제예요. 배달앱이 수수료로 폭리를 취한다는 비판이 워낙 거세지니까 정치권에서 아예 주문 한 건당 수수료를 15%로 못 박는 상한제를 법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한창입니다. 만약 이게 진짜 법으로 정해지면 배민이 마음대로 수수료를 올려서 돈 버는 길 자체가 막혀버려요. 점유율은 추락하고 이익은 3년째 줄고 비용은 폭증하고 규제 칼날까지 목전에 왔습니다. 한마디로 사방이 다 막힌 거예요. 그러니 8조라는 값이 시장에서 비웃음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마냥 통쾌하게만 끝나지 않는 게 이 이야기의 씁쓸한 대목입니다. 지금 배민을 사겠다고 거론되는 유력 후보들이 누구냐? 바로 중국 기업들입니다. 알리바바. 그리고 메이치이라는 중국의 거대 배달 기업이 인수 후보로 오르내리고 있어요. 자, 한번 정리해볼까요? 한국 사람이 만든 배달의 민족이 독일 회사한테 팔렸다가 이번엔 중국 회사로 넘어갈 판인 겁니다. 우리가 십수년을 키워준 그 국민앱의 주인이 한국인의 손을 떠나 독일을 거쳐 이제 중국으로 가게 생긴 거예요. 이거 참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죠. 여기서 다시 그 남자 김봉진을 떠올려 봅시다. 그가 처음 이 앱에 배달의 민족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때 그 의도는 분명했어요. 우리 정서, 우리 동네, 우리 민족. 그 정서를 파고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거였죠. 실제로 그 전략은 완벽하게 통했고 이 앱은 국민앱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름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보세요. 독일을 거쳐 중국으로. 민족이라는 이름만 남고 그 실체는 점점 더 멀리 우리와는 상관없는 손으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좀 허탈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하던 그 광고를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그렇게 우리 정서를 파고들어서 국민앱이 됐는데 정작 그 결실은 한국에 남은 게 별로 없어요. 창업자는 5조에 팔고 떠났고 독일 본사는 1조를 빼간 다음 8조에 되팔려 하고 그 사이에서 등골이 혼 건 한국 자영업자와 소비자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회사 하나가 팔리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나라의 국민이 십수년 동안 정을 붙여 키운 서비스가 정작 그 나라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이 손 저 손으로 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키웠지만 그 열매를 따먹는 사람은 늘 저 바깥에 있었던 거예요. 배달의 민족이라는 이 5글자가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자,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서류에 서명을 하고 5조 원을 손에 쥔 채 무대에서 내려간 그 남자. 그의 선택은 결국 무엇을 남겼을까요? 김봉진이라는 창업자를 두고 나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는 맨손으로 국민앱을 만들어냈고 자기 몫을 정당하게 팔았고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내놓겠다고까지 했어요. 개인으로서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성공의 이면에서 우리 민족이라는 이름을 단 그 앱은 주인이 바뀌는 순간부터 전혀 다른 물건이 되어버렸어요.
감성은 껍데기만 남고 그 안은 철저히 남의 나라 회사의 현금 인출기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봐야 할 진짜 교훈은 이겁니다. 이름에 민족을 붙인다고 해서 그 회사가 끝까지 우리 편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름이 아니라 그 돈이 결국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느냐입니다. 그 화려했던 잔치, 4조 8천억이 8조가 되고 1조가 독일로 흘러가고 그 모든 돈잔치의 비용을 도대체 누가 냈을까요?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바로 우리예요. 야근하고 지쳐서 시킨 치킨 한 마리, 주말에 가족이랑 나눠 먹은 족발 한 접시, 그 한 그릇 한 그릇에 슬쩍 얹혀있던 수수료가 누군가의 어마어마한 차익으로 쌓여간 겁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배달 앱을 켜실 때 그 익숙한 이름을 한 번쯤 다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우리 편인지 아니면 그 이름 뒤에서 내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고 있는지 말이죠. 한 사람의 선택이 남긴 것은 결국 우리가 매일 무심코 누르는 그 버튼 안에 그대로 담겨 있으니까요. 우리가 조금 더 똑똑한 소비자가 될수록 이런 식의 장사는 점점 통하지 않게 될 겁니다. 어쩌면 배민의 이 비참한 추락도 우리가 슬슬 진실을 눈치채기 시작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숫자 뒤에 숨은 진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